한국의 어떤 군사 능력이 더 뛰어난가, 일본의 군사 능력이 뛰어난가 우리 보통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네네네.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국제적으로 각국의 어떤 군사력 수준을 측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각국의 재래식 군사력의 그 수치화해서 네. 이제 어떻게 되느냐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아주 재미있게도 2021년에는 일본이 세계 5위, 네. 한국이 6위라고 했어요. 근데 작년 2022년에는 한국이 5위, 일본이 6위라고 이제 역전시켰어요. 예. 이제 네. 이거 되게 놀라운 거죠. 이거 세계 6위에서 세계 5위 수준으로 올라간 거죠. 네네. 근데 우리 앞에 있는 거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가 있습니다. 그 나라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핵무기 없는 국가 가운데는 한국이 1위네요. 1위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기구에서 한국과 일본을 거의 대등하게 봤거나 우리보다 앞선다고 봤기 때문에,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뭐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굉장히 군사적으로는 감히 자신들이 뭐 공격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고, 네. 한국도 예전에 우리가 식민지 지배 당할 때 한 게 아니에요. 경제의 신들을 모셔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이죠. 저희 3프로TV에서는 과거에 이 일본의 반격 능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반응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뭐 북한의 핵 도발이라든지 또 일본과 중국의 안보 대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반격 능력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반격 능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리고 일본 전쟁사까지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직접 주말에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자,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박영준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라고 부르면 되죠? 네, 좋습니다. 연구소장님이자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군사 전문가분들은 만나 뵙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웬만큼 해서는 대외 활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죠? 아무래도 비밀을 다루는 뭐 부서다 보니까 대활동이 제약됩니다만은 저희 학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국방대학교를 가야 되나요? 뭐 오셔서 네. 뭐 저희가 서울에도 대학원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네네. 거기 등록하시면 굉장히 많은 군사 전문가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 수요가 꽤 많겠어요. 그곳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뭐 육해공의 뭐 현역 군인들뿐만 아니라 또 국방 문제, 군사 문제에 관심을 가진 언론인들, 네네. 또는 뭐 국회에서 국방위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와, 그렇구나. 와, 교수님께서는 그러면은 과거에 혹시 군인이셨다, 군에 계시다가 교수님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민간인이시다가 군에 계시게 되신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학교, 네네. 대학원을 다 민간 대학을 나왔고요. 네. 다만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뭐 군복무 일환으로 네네. 사관학교 교관을 가게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사관학교에서 가르쳤던 과목이 뭐 저는 국제정치를 전공을 했었습니다만, 네네. 뭐 세계 전쟁사, 네. 한국 전쟁사를 강의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과목들은 뭐 우리나라 뭐 일반 대학원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은 과목이었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네. 생도들 가르쳐야 되니까 네. 그 전쟁사를 공부하면서 가르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제정치 쪽에서도 되게 의미 있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왜 우리나라 일반 대학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그렇다면 내가 한번 제대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사관학교 교과를 마친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서, 뭐 저는 일본 유학 갔습니다만은 네. 뭐 일본의 전쟁, 또 메이지 시대 일본의 어떤 군대 건설,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기회가 돼서 뭐 제가 유학한 대학은 동영대학교였습니다만, 네. 뭐 동영대학도 보니까는 일본의 전쟁사나 그런 과목들이 있어서 거기 학부생들이 굉장히 많이 수업을 듣는 것을 제가 봤었고, 나중에 기회가 돼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 네. 연수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역시 뭐 미국의 전쟁사나 또 미국의 어떤 뭐 군사 제도나 그런 수업들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고, 또 관련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저는 그때 이제 사관학교에서 전쟁사 강의를 한 것을 계기로 해서 네. 전쟁 문제, 군사 문제를 하게 되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했구나. 뭐 그렇게 이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전쟁사를 많이 공부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일본 전쟁사를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네. 가령 동경대학교에는 역사학과 교수께서 네네. 뭐 일본의 전쟁사, 근대 전쟁사를 강의하는데,
뭐 300여 명 정원이 강의실이 꽉 차가지고 어, 뭐 심지어 이제 뭐 계단에 나와서도 수업 듣고 있는 걸 제가 목격했었고. 일타 강사네, 일타 강사. 네, 그렇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갔을 때 뭐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스테픈 얼트라는 네네. 교수가 어. 뭐 미국의 어떤 대의 정책과 전쟁, 뭐 1차 세계 대전 때부터 2차 세계 대전, 뭐 냉전 때까지 그런 과목들을 쭉 하셨는데 그 과목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 하버드 학생들이 네. 뭐 2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듣고 뭐 저처럼 외국에서 또 연수 오는 교수들도 듣고 그런 것들을 봤었고요. 하버드 대학교 이제 그 서점들 가보더라도 네네. 뭐 우리 국제 정치 코너뿐만 아니라 네. 뭐 미리터리 코너가 딱 별도로 있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렇게 판매되는 걸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선진국일수록 뭐 군사 문제, 전쟁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들의 어떤 뭐 대의 정책에 불가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강조가 되는구나.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뭐 주요 대학들에서 음. 뭐 전쟁 문제랄지 군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과목을 개설하는 네. 그런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음. 이제 안보랄까, 뭐 네. 국제 정세는 하고 있지만은 뭐 전쟁 연구랄까, 어. 또 군사 연구 이런 과목들이 있는 것은 사관학교나 또 제가 소속한 국방대학교 이런 교육기관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사실 그 전쟁이라는 건 안보라는 큰 테두리 안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러니까 안보를 공부하는 것과 전쟁사를 공부하는 거는 뭐가 다른 걸까요? 왜 전쟁사를 공부해야 될까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가 정확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안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들을 네네. 판단하고 그에 대응해서 어떤 국가의 역량, 거기는 군사 역량도 있고 외교 네. 역량도 있고 경제 역량, 과학기술 역량도 있는 건데 그걸 동원해서 막는 거잖아요. 네. 위협이 미치는 것을 이제 배제를 한다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위협 가운데서 상당히 큰 부분이 사실은 외부 국가와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외부 국가 전쟁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의 정책 수립이나 국가안보 연구에 있어서 전쟁이 어떤 요인에서 일어나는가, 또 어떤 국가가 뭐 우리 주변을 봤을 때 뭐 전쟁 도발의 위험성이 많은 건가, 혹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는 전쟁사 연구, 네. 또 전쟁 연구가 국가 안보 연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공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이게 너무 공부가 안 되어 있었네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보다도 뭐 전쟁 문제나 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체계적이지 않고 뭐 그렇게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역할을 지금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 거고. 역할을 더 해야 되겠죠. 뭐 그래서 지금 3프로 TV에 네. 나오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전쟁이 이것 때문에 벌어졌구나. 물론 한 가지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 다양한 요인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전쟁이 이런 것들 때문에 벌어졌으니까 다음 전쟁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혹은 다음 전쟁이 혹은이 아니죠. 이런 전쟁이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같이 좀 알고 있어야 그게 또 여론이 형성돼서 국가에 또 적용이 되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최근에 일본의 반경 능력 보유가 결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세요.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네.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최근 일본에서 분위기는 일단 어때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12월 달에 네.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전략 문서를 발표를 했고 네.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반경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네. 영어로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케이퍼빌리티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 뭐 정치가들이 얘기해왔던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용어를 바꾼 거거든요. 적기지?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 네네. 그것을 이제 반경 능력이라고 한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표명이 되었고요. 네. 거기다 더해서 뭐 이 반경 능력을 가지게 되려면은 뭐 일본의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가 갖고 있는 미사일, 네. 원래는 일본이 사정거리 200km 미만의 미사일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이걸 이제 1000km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이제 그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확보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방위비를 기존에 이제
GDP 대비 1% 수준에서 네네. 2%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지금 문의하신 일본 내 반응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거는 반경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의 다수가 찬성하는 걸로 나와요. 네. 다만 이제 방위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방위비를 늘리려면 네. 이제 그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일본 정부는 지금 재원 확보의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세금을 몇 가지 늘리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럼 법인세를 늘리고 담배세를 늘리고 네. 하니까 국민들은 사실 세금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죠. 좋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도 반격할 수 있다. 네. 반격을 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찬성을 보이고 있어서 일본 국민들이 사실은 뭐 지난 70년 동안 평화로운 상태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 국민들도 지금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해서 뭔가 불안을 갖고 있고 일본 자신의 능력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최근에 이제 북한이 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그랬을 때 네. 홋카이도 쪽에 네. 일본 측 배타적 경주 지역에 떨어진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네. 네. 지난 뭐 2월 18일에도 그랬던 것 같고 네.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면 소위 J 얼럿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경계 시스템 네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비상 사이렌 같은 것들을 막 울리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에서 사실은 비상 사이렌이 울린 적은 2차 대전 때 이후로는 거의 처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어떤 그 탄도 미사일이 자기네 이제 배타적 경주 수행에 떨어지는 것을 NHK에서도 포착을 했고 네. 일반 뭐 국민들도 그 사진으로 찍었으니까 그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없이 네.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좀 위기감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한이랄까 나가서 뭐 중국의 어떤 탄도미사일이랄까 또는 핵전력이 일본을 위협할 수 있다. 네네. 뭐 그런 속에서 상당히 어떤 예상과는 다르게 그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일본 국민들이 찬성을 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 오늘 이야기의 어쩌면 결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그럼 우리가 이걸 걱정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를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것 때문에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 자체를 너무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무섭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그 정도 세대까지는 아니지만 그 바로 이제 6.25 세대이시다 보니까 뭐 얼추 비슷한 이야기들을 저는 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일사후퇴 때 가시고 뭐 이건 물론 이제 국가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북한 얘기겠지만 어쨌든 이제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 자체부터를 되게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럼 결론부터 먼저 여쭤보자면 우리 지금 그렇게 걱정해야 될 부분인가요? 좀 아닌가요? 사실 그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 네. 뭐 국내 일각에서는 되게 불안하고 네. 염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죠. 네.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고 옛날에 군국주 시대 때처럼 네. 혹시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뭐 한반도나 음. 또 아시아 대륙을 침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이 있는 네네. 건 사실인데 사실 군사 능력 보유는 이게 한반도나 동아시아 전체적인 어떤 균형, 네.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사실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반격 능력 가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뭐 사정거리 한 1,000km 정도의 미사일을 네.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네. 뭐 육상자위대의 뭐 지대함 미사일을 사정거리 1,000km 정도 늘리고 해상자위대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해서 네. 배치하고 항공자위대의 이제 공대지 미사일을 네. 한 뭐 노르웨이나 미국제를 도입해서 뭐 사정거리 900km 정도를 가지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중국이랄지 네. 이제 이게 일본의 이러한 그 반격 능력 보유는 사실 뭐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동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나 북한의 군사 능력 보게 되면 일본의 능력과는 비교도 안 되게 무시무시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뭐 북한은 뭐 지난번에도 화성 15형을 발사했지만 네네. 화성 15형은 물론 이제 고각도로 발사해서 5,500km 상공까지 갔다가 이제 비행 거리는 900km밖에 안 됐지만 이걸 제대로 발사할 경우에는 14,000km가 된다는 것이 네. 그 되게 분석이잖아요. 네네. 14,000km면 미국까지 갈 수 있고 네. 일본 물론이고 한반도 물론이고요. 북한은 그거 말고도 화성 17형도 있고 네. 그밖에 이제 중거리 미사일 또
해상에서 발사하는 뭐 SLBM 북극성 미사일도 있고 거기다 핵탄도 탑재할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미사일 능력, 반격 능력에 의해서 갖춰지는 미사일 능력보다도 북한 미사일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섭고 네네. 더 가공할 만한 파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을 보게 되면 네. 중국은 그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미사일들 다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핵탄두도 현재는 300발입니다만은 뭐 최근에 미국의 어떤 예상에 따르면 2030년대까지는 거의 1000발, 1550발, 1000발까지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건데 그거는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탄두하고 맞먹는 수량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 네. 뭐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 음. 가령 뭐 근데 그 북한과 중국이 그 미사일들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겠는가?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뭐 우리도 사실은 뭐 삼축 체계라고 해서 네. 우리도 이제 미사일 전력을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어 체계를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또 일본도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고 또 한국이나 일본이 각각 그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다가 뭐 전략 자산들 원자력 잠수함이나 네. 뭐 어떤 폭격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하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구도 속에서 일본을 봐야지 그 일본의 군사력만 가지고서 이것이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그 전반적인 어떤 그 구도를 그렇죠. 읽지 못하고 이제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작년에 내놓았던 그 반격 능력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일단 사거리를 200km에서 1000km로 늘리는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 그다음에 방위비의 그러니까 GDP의 1%에서 2%까지 방위비를 늘릴 수 있는 것.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작년 12월 달에 이제 기시다 내각이잖아요. 네네. 기시다 내각이 세 가지 문서를 동시에 발표했어요. 네. 국가안보 전략, 네. 그다음에 국가 방위 전략, 네. 방위력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세 가지 문서를 냈는데 네. 이게 이제 이 문서가 사실은 미국도 국가안보 전략 문서가 그런 세트로 되어 있고 네. 우리도 그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일본이 이제 2013년에 만들어졌던 국가안보 전략서를 10여 년 만에 네.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위 능력, 반정 능력 보유랄지 네. 또는 뭐 그 일본의 방위 예산 증액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서를 보게 되면 좀 저희가 유의해야 될 거는 그 일본의 안보 인식을 앞에 쭉 서술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안보 환경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안보 정책을 해나갈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네. 그 안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무기 체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각 항목마다 굉장히 특징적인 것들이 많아요. 안보 환경 인식에 있어서는 전후 가장 엄중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1945년 이후 네. 일본이 가장 엄중한 그런 안보 환경에 처해 있다. 전쟁 이후에 이만큼 무서웠던 적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얘기한 거가 뭐 중국이 해군력, 공군력 증가하고 네. 핵전력 증가하고 있고 북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도미사일 능력이랄지 네. 또 핵전력 증가하고 있고 거기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국제안보 질서가 동요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쓰면서 일본도 앞으로 그 이러이러한 전쟁에 당면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도 앞으로 핵 전쟁에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미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점들이 사실 그 이전에 나왔던 일본의 문서하고 이게 달라진 점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그 전에는 2013년도 문서에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위협을 얘기를 했었어요. 네. 뭐 중국이 해공운력을 증가하고 있고 뭐 또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도 뭐 NPT 체제를 이탈해서 핵 전력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아시아 안보 환경에서 큰 위협이고 일본의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서술했었습니다만은 이번 문서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더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일본이 직면할 수 있는 전쟁으로서 핵 전쟁이랄지 또는 미사일에 의한 공격이랄지 사이버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 미래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랄까 예상을 집어넣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점이 상당히 그 전의 문서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하게 안보의 상황을 보고 있구나. 네네. 국제 인식을 보고 있구나. 뭐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세 가지 축이에요. 첫 번째는 일본 자신의 국력 또 군사 능력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하겠다. 음. 세 번째는 이제 동지 국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일본이 위태로울 때 도와주시는 우방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네. 하면서 이제 인도, 호주, 그다음에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한국도 포함시키고 있죠. 그래서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제 일본 첫 번째 축인 일본 자신의 방위 능력 강화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반영 능력을 네. 얘기하는 거죠. 아, 네. 방위 능력. 그러면서 그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육상자위대의 네. 그 12식 지대함 미사일이라고요. 네. 2012년도에 개발됐다고 해서 12식이라고 하는데 그 미사일 사거리가 한 200km 되거든요. 네. 그 육상에서 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접근해 오는 함선을 향해서. 근데 이거를 1,000km로 늘리는 앞으로 이제 5년 동안에 걸쳐서 1,000km로 늘리는 이제 것을 포함시켜 놨고 거기다가 이제 해상자위대의 경우에는 뭐 우리로 말하면 구축함, 네. 고위함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다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한 500여 개를 일단 도입해서 장착하겠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한 1,250km 나가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항공자위대에는 사실 우리도 이제 뭐 F-15 전투기도 있고 F-35 전투기도 있고 네. F-16 전투기도 있고 거기에 이제 공대지 미사일, 네. 뭐 그 비행기에서 쏘는 미사일을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미사일 사거리가 좀 더 길었거든요. 우리는 네. 이제 북한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일본은 공대지 미사일 사거리가 제한적이었거든요. 네. 뭐 200km 미만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900km나 뭐 1,000km로 나가는 노르웨이제 또 미국제 미사일을 도입해서 장착하겠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은 네. 일본에 대해서 상대 국가로부터 공격이 있다 그러면은 뭐 육해공 자위대 그 미사일 전력을 사용해서 반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 이게 반격 능력이죠. 뭐 거기에다가 이제 더 추가해서 네. 뭐 일본은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해병대 같은 수력기동단 병력도 갖추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주 부대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직 창설은 안 했어요. 창설했습니다. 창설했어요. 2020년에 창설했습니다. 창설해서 원래 항공자위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네. 우리 공군에 해당되는 네. 거죠. 이걸 갖다 앞으로 우주항공자위대로 이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주 부대의 우주 부대 어떤 성격을 좀 강하게 하는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해공 자위대를 사실은 통합망료간부라고 하는 우리 합참 비슷한 조직이 이제 지휘했는데 네. 이걸 갖다가 통합사령부를 만들겠다. 라고 이제 또 명시했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네. 아마 통합사령부로 갈 때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뭐 근데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할지 아니면 유럽 사령부를 같이 육해공 3군을 이렇게 현장에서 통합 지휘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합참은 이제 뭐 미 국방부하고 어떤 정책 협의를 할지 뭐 대통령에 대한 정책 자문들을 주로 하는 데 반해서 미국 합참은 네. 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직접 야전에서 전쟁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지금 통합사령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통합 막료 간부라고 하는 것은 수상에 대한 정책 자문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부대가 통합사령부라고 하는 조직이 육형 자위대를 좀 실전처럼 지휘하는 그런 체제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듯이 엄중한 그런 안보 환경에 직면해서 이 자위대가 이제 그 일본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국가들과 직접 뭐 교전을 불사하는 뭐 그런 그래서 그런 어떤 체제로 가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긴 하는 건데 일단 정세로 보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는 우리나라를 굳이 뭐 타겟으로 삼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건 동지 국가에 속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아시아의 안보를 위해서는 왠지 미국은 좀 바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의견 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 학습 능력이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동지국가 표현도 금방 써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일본 안보 문서가 나왔고 네. 뭐 반격 능력도 포함되었고 방위비 정책도 포함된 것에 대해서 미국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또 정상회담하면서도 아주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등도 바로 그 직후에 환영 성명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은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뭐 중국의 어떻게 보면 대국화, 네. 중국의 어떻게 보면 경쟁국화에 대응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고 있고 뭐 쿼드라고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인도랄까 호주랄까 일본을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준동맹 체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유럽에서는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뭐 대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인 일본이 기존에 자신들의 어떤 뭐 군사 능력을 제약해 왔던 네. 그런 데서 벗어나서 좀 더 이제 실전적인 어떤 전력을 갖게 되는 것이 반가운 거죠. 반가워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미국 전체는 환영하고 있고 이제 드디어 일본이 이제 동맹국으로서 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뭐 이제 그 일부 이제 정치인들과 또 여론에서는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국화되는 것에 대한 뭐 염려,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이 그 한반도에서 방역 능력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네. 반드시 한국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일본한테 전했고, 음. 일본은 또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굳이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죠. 네네. 그래서 약간 이제 한일 간에 뭐랄까 이제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크게 봐서는 한국 입장에서도 뭐 북한의 어떤 군사력 증가, 네. 또 미사일 능력과 뭐 핵 능력의 증가, 그건 상당히 뭐 그 실존적인 위협이잖아요. 그쵸. 지금 북한의 어떤 핵탄두가 네. 뭐 올해 초에 뭐 정부계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바로서는 80발, 네네. 90발 정도 네.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또 앞으로는 뭐 150발, 뭐 300발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한국의 안보를 직접 어떻게 보면 위협하는 거고 그걸 이제 다양한 미사일에다가 탑재해서 뭐 우리에 대해서나 내지는 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이랄지 또는 뭐 일본에 대해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보면 좀 거기에 대한 억제 태세를 강화하려고 삼축체계 구축이랄까, 네. 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또 뭐 킬체인, 뭐 KMP 이런 능력들을 갖추려고 하는데 이제 한일 관계가 좀 더 안보 협력이 되고 네. 또 뭐 최근에도 이제 한미일 간의 뭐 연합훈련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만은 한미일 간의 안보의 어떤 협력의 네트워크가 잘 된다고 한다면은 일본의 그런 군사 능력 증강 추세를 그냥 마냥 위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좀 보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안보 정책을 생각할 때 있어서는 이제 바람직한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작년에 일본에서 제가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를 까먹어서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일본 군함들이 쫙 있고 거기 이제 미국 군함들, 한국 군함이 와서 일장기에 대고 이제 우리가 경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거를 국방부에서 이걸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일단 한미일 동맹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취지이긴 한데 또 우리나라 군인들이 일장기에 대고 이제 경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란이 있었던 그 행사가 뭐였었죠? 그 행사. 관함식.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죠. 딱 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동맹은 좋아. 그리고 동맹 덕분에 우리의 군사력도 이제 우리 안보도 시키는 건 좋은데 우리가 진짜 일장기 경례해야 되나? 이런 복잡한 심정.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좀 안심하기 위해서는 그럼 과거에는 일본이 왜 침략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과거와 다르냐?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저도 뭐 전쟁을 연구하면서 네네. 이제 최근에 뭐 동아시아에서는 뭐 20세기 뭐 19세기 말서부터 네.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나라가 일본이잖아. 네. 그 청일 전쟁서부터 네. 뭐 러일 전쟁, 네. 또 만주사변, 중일 전쟁, 그렇죠. 태평양 전쟁이 있고, 자 1차 세계대전도 일본이 참전했었거든요. 네네. 6번의 전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 전쟁 와중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또 군국주의에 의한 피해를 받았죠. 네. 뭐 강제징용 문제랄지 네. 또 위안부 문제랄지 다 거기서 파생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본이 6차례 전쟁을 했을까? 사실 뭐 일본에서 유학하면서부터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책 읽습니다만은 네. 뭐 제국 일본의 전쟁이라는 책을 제가 2년 전에 쓰면서 왜 6번 동안 일본이 전쟁을 했을까? 그래서 각 사례마다 쭉 역사를 한번 검토해보고 네.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볼 수 있다고 봤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각 시기에 그 국가의 어떤 지도자들, 뭐 정치나 군사 지도자들이
어떤 세계관 또 어떠한 뭐 대외 정책관을 갖는가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도자들의 뭐 대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군과 해군, 네. 군대가 이제 어떠한 군사 전략을 갖는가. 아. 이제 군사 전략에는 공격적 전략이 있고 네. 또 방어적 전략이 있고 뭐 억제적 전략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제 그 군대가 공격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인가, 방어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인가. 혹은 그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공군은 그 대신 없었으니까 네네. 육군과 해군의 무기 체계를 뭐 공격적인 전력을 증강하는 건가, 네. 아니면 이제 방어적인 전력을 증강하는 건가. 이 두 번째 측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국제 체제, 국제 기구나 네. 뭐 예컨대 뭐 지금은 유엔이 있지만은 뭐 당시에는 국제연맹이라는 기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 조약들이 그 국가의 어떤 전쟁을 막는 기능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국제 기구가 약화돼 가지고 그 기능 막지 못하는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일본의 전쟁을 한번 봤는데 네. 그 사실은 이제 민족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일본이 이제 그 조선을 어떤 막 한반도를 장악했고, 그건 일본의 전쟁에 의해서 우리가 장악된 건데 이걸 막으려면 네. 그 왜 일어나는가 원인을 이제 찾아보려고 했던 건데, 네. 제가 조사해 보니 가령 청일 전쟁, 네. 또 러일 전쟁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시기에는 일본의 유력한 정치가들이 이토 히로부미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전쟁 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야마가타 하리토모라고 하는 일본 육군과 해군의 건설자인 사람의 역할이 컸었어요. 건설자라고 하면은 창설한 인물인 거의 거죠? 창설했죠. 어. 뭐 일본의 징병제를 만들고 네. 본인이 이제 프러시아 유학 가가지고 어. 프러시아 군사 제도를 관찰하면서 그 제도를 일본에 가져오고, 특히 이제 1890년에 이 사람이 수상이 됐을 때 네. 무슨 연설을 하냐면은 그 모든 국가는 이제 그 자기 어떤 영토만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영토에 영향을 주는 그 외부의 이익선이라고 이 사람은 표현하는데, 네. 그 이익선도 확보된다 하면서 이익선의 선자가 선자죠. 무슨 선자예요? 라인. 아, 라인 선자. 내셔널 라인 오브 내셔널 인터레스트로 번역할 수 있겠군요. 아니 혹시 막 선자를 착할 선자 써서 아, 내 이익을 지키는 게 착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좀 포장했을까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네요. 다행히. 네. 네. 그 이제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 라인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한반도라고 이 사람은 연설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 한반도는 청나라가 종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일본이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종주권을 깨야 되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그 청일 전쟁은 그러한 어떤 지정학적 인식, 전략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봐요. 중앙농민혁명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니까 네. 일본이 청나라의 종주권을 깨기 위해서 동시 출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야마가타리 토모 같은 사람들이 이제 청일전쟁 발발에 어떻게 보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정치가였고요. 네. 뭐 러일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해서 계속 내려오니까 네. 야마가타리 토모는 저 러시아의 어떤 한반도에 대한 뭐 접근 내지는 뭐 장악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맞서서 러시아를 배제해야 된다. 근데 일본은 이 군사력이 러시아보다는 상당히 약하니까 네. 일보다도 강력한 러시아하고 싸울 수 있는 동맹 국가들을 확보된다. 네. 해서 사실은 1902년에 영일 동맹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영일 동맹 하에서 영일 동맹을 맺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선제 기습 공격을 한 것이 러일 전쟁인데, 그 영일 동맹 체계를 주장했던 것도 야마가타 토모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가 전략가들이 이제 각 시기마다 있었던 거죠. 네. 만주 사변 때는 뭐 그 이시하라 간지라고 하는 네. 일본 육군의 전략가가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은 뭐 1920년대에 이제 그 쓴 책에서 앞으로의 미래 전쟁은 동양 문명을 대표하는 일본하고 네. 서양 문명을 대표하는 미국이 네. 세계 패권을 놓고 최종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아, 야망이 엄청나게 컸네요. 근데 미국은 뭐 땅도 크고 네. 뭐 자원도 많다. 네. 근데 일본은 물론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대만도 식민지화했지만 아. 미국에 비해서는 땅도 좋고 자원도 없다.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세계 최종 전쟁을 하려면 뭐 석탄이랄까 철강 같은 전략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한데 거기가 어디냐? 만주다. 아. 그래서 이시하라 간지는 만주를 장악해야 미국과의 최종 전쟁에 맞설 수 있다 네. 하면서 본인이 직접 만주에 있는 관동군 참모로 가서 그래서 만주 사변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그러니까 이시하라 간지나 야마가타 하리토모 같은 그 호전적인 팽창적인 전략가들이 각 시기마다 일본의 전쟁을 주도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네. 네. 두 번째 원인은 이제 그런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육군이나 해군이 뭐 청일전쟁 때는 청나라, 네. 또 러일 전쟁 때는 러시아, 또 뭐 나중에 태평양 전쟁 때는 미국과 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각 시기마다 이제 뭐 가령 뭐 러일 전쟁 때는 일본이 미카사라고 하는 네. 뭐 15,000톤짜리 전함 6척 정도를 증가하는데 뭐 지금도 15,000톤이면 거의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급의 독도함 맞먹는 그런 배수량입니다. 그게 몇 년도죠? 1904년, 1905년. 100 거의 120년 전쯤. 그러니까 그런 전년 120년 전에 일본은 그런 그 함정들을 6척 갖고서 네네. 러시아의 함대가 맞서 싸웠던 거거든요. 청일 전쟁 때는 일본이 직접 또 소총도 생산해요. 네네. 무라토 소총이라고. 뭐 그 독자적인 어떤 소총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뭐 미국과 태평양 전쟁 때는 미국은 예컨대 뭐 그 갖고 있던 최대의 전함이 전함 미주리 네네. 또 이런 거였습니다만은 미국 측 전함은 배수량이 4만 톤 정도였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은 미국하고 싸우려면 미국의 전함을 상회하는 네. 대전함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6만 4천 톤짜리 전함, 뭐 야마토하고 무사시라고 하는 전함들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각 시기마다 굉장히 공격적인 어. 자신들의 가상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만들었고 네. 아주 공격적인 전략을 통해서 이걸 썼다. 하는 두 번째 원인이죠.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사실 그 당시에도 국제연맹이 있어서 네. 또 국제연맹도 있었고 1928년인가는 부전조약 각국들이 이제 전쟁하지 말자는 조약들도 맺었어요. 네. 일본도 거기 국제연맹의 멤버였고 네네. 부전조약에도 서명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이 그 탈퇴합니다. 국제연맹 탈퇴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연맹이 그 일본의 어떤 뭐 팽창이랄까 전쟁을 제어를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국제기구가 무력화된 거죠. 네.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이제 6번의 전쟁의 원인이 되었고 일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식민지화되고 뭐 여러 가지 침략 속에서 이제 고통을 겪은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현대 일본에도 과연 있는가? 네. 이걸 우리가 좀 보고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나라가 뭐 일본 말고 또 다른 데 또 있는가? 네. 뭐 지금의 중국이랄까? 네. 지금의 북한이랄까? 이런 프레임워크로 우리가 좀 냉정하게 관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일본의 현재 상황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네네. 지도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호전적이지 않다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고요. 그래서 저도 일본의 지도자들, 네네. 그럼 뭐 지금은 기시다 수상이고요. 네. 또 뭐 하야시 외상도 있고, 네네. 하마다 방위상도 있고요. 그 전에 가면 이제 아베 신조 네네. 뭐 수상도 있었고, 뭐 스가 수상도 있었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자민당 정치인들의 어떤 세계를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 군국 주시대 때 무슨 야마가타 리토모나 또는 뭐 그 이시라 간지와 같은 호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뭐 기본적으로 자민당 내의 보수 정치인들은 그 자민당을 처음 만들었을 때 했던 뭐 요시다 시게루 수상처럼 네네. 뭐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미일 동맹이 제일 중요하다. 또 유엔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그 국제 사회나 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뭐 도전하고 뭐 팽창하기보다는 네. 현상 유지 기본적으로는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예컨대 이제 여러 가지 전략 문서들을 통해 가지고 네. 문서들을 통해서 뭐 자유민주국가의 일원 특히 뭐 미국이랄까 미일 동맹 강화랄까 또 유엔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를 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관들이 예전에 군국주 시대 때 했던 전략가들 호전적인 전략가들과는 네.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군사력인데 군사력. 네. 저는 2부에 좀 그런 게 아까 뭐 소총도 스스로 만들었다. 네. 뭐 그리고 군함도 우리가 상대를 이겨야 되니 4만 톤이 미국에 있으면 우리는 6만 톤을 만들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나은 군사력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거리를 늘려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면 좀 비슷한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좀 오해인가요? 그러니까 물론 일본의 군사 능력이 한 10년 전에 비해서 네. 2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좀 바뀌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가령 예전에는 뭐 군사력 증강을 제약하는 뭐 규범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뭐 공격용 무기 비보를 갖지 않겠다. 내지는 뭐 대적인 군사활동 안 하겠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일본이 보통 국가론의 전략에 의해서 그것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다 축소하거나 뭐 제 표현을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다만 이제 일본이 그래서 군사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이나 또 북한이 갖고 있는 군사력에 보면
아직까지는 상대하기 쉽진 않아요. 네.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중국은 가령 뭐 핵탄두도 한 뭐 300발 가지고 있고 일본은 전혀 없죠. 네네. 중국은 ICBM 대륙간 탄도탄을 거의 이제 100여 기 이상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본 하나도 없고요. 일본이 갖고 있는 미사일은 아주 단거리 미사일이거든요. 사정거리 1,000km 된다 하더라도 네네. 뭐 사정거리 5,500km 이상의 어떤 ICBM은 일본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소위 전략 무기에 있어서 일본은 중국한테 지금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미국과 동맹하에서 확장 억제도 적용받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해군 전력도 물론 일본이 뭐 이지스함이랄까 네. 또는 뭐 그 교항모 한 19,000톤짜리를 갖게 되었어요. 네. 이전과 달리게. 하지만 중국은 뭐 배수량 6만 톤, 4만 톤급이었던 항공모함을 이 두 척을 지금 가지고 있고 네. 앞으로 또 가질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중국은 원자력 잠수도 가지고 있지만은 일본은 가지고 있지 않고 뭐 그런 전력의 차이가 굉장히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북한은 전반적인 전력 면에서는 낮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네. 그 운반 수단으로 ICBM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전력이 중국이랄까 또 북한을 뭐 침략한다 이 전력이라고는 전혀 도저히 볼 수가 없고요.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네. 일본이 가진 전력이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군사 능력이 더 뛰어난가 네. 일본의 군사 능력이 뛰어난가 우리 보통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네. 이제 그 국제적으로 각국의 어떤 군사력 수준을 측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 기관에서 2021년, 2022년 각 매년도마다 각국의 재래식 군사력의 그 수치화해서 네. 이제 어떻게 되느냐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아주 재미있게도 2021년에는 일본이 세계 5위, 네. 한국이 6위라고 했어요. 오. 근데 작년 2022년에는 한국이 5위, 일본이 6위라고 이제 역전시켰어요. 예. 예. 이럴 때 우리가 환호성이 터지. 네. 근데 이제 네. 이거 되게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군사력이 네. 우리가 세계 6위에서 세계 5위 수준으로 올라간 거죠. 네네. 근데 우리 앞에 있는 거는 미국, 뭐 중국, 러시아, 인도가 있습니다. 아, 그 네네. 앞에는 세계 1, 2, 뭐 2위, 3위 사이는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인데 네. 그 나라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 가운데서는 한국과 일본이 5위에서 6위 정도 수준이 된다. 핵무기 없는 국가 가운데는 한국이 1위네요. 1위입니다. 예. 비핵 군사 강국이에요 우리가. 네. 비핵 군사 강국이에요. 어우, 와우. 뭐 대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비핵 군사 강국입니다. 어. 근데 일본도 자위대가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보면 이제 우리 국방비도 지금 달러로 환산하면 500억, 600억 달러 되고요. 일본도 그 수준이거든요. 네. 일본도 500억 달러 수준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미사일 전력도 일본이 뭐 1,000km 정도 늘리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사정거리가 더 나가는 미사일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 또 육군이랄지 또 해군이랄지 뭐 공군의 전력들도 물론 일본도 뭐 F-35A를 뭐 100여 대 도입했지만 우리도 네. F-35를 도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종사대 훈련 시간이랄지 또는 뭐 해군의 어떤 뭐 이런 활동이랄지 또 전력이랄지 이 보면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해군 능력은 약간 일본보다 뒤지고 네. 뭐 그런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육군이랄까 또 해병대랄까 이런 전력들은 뭐 일본보다 앞서는 걸로 보여지고 뭐 공군은 뭐 여러 가지 훈련량이랄까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이제 수치상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네네.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기구에서 한국과 일본을 거의 대등하게 봤거나 우리보다 앞선다고 봤기 때문에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뭐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굉장히 군사적으로 이제 감히 자신들이 뭐 공격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고 네. 한국도 예전에 우리가 식민지 지배 당할 때 한국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우리가 커서. 우리가 한국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경제력으로는 뭐 세계 10위권, 네. 뭐 G7 다음에 어떤 순위라고 하는데 군사력은 사실은 뭐 세계 10위가 아니라 세계 5위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번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뭐 그 폴란드도 그렇고 네. 또 미국도 그렇고 우리로부터 맞아요. 뭐 K9 자주포를 획득하려고 하거나 K2 흑표전차를 구입하려고 하거나 네네. 우리 포탄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우리의 군사력도 세계 정상급 수준에 와 있다 한 것을 보여주는 그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우리 경제랑 우리 기업인들이 이런 것들 다 물론 국가적 전체적으로 다 같이 했지만 기업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자, 근데 이제 세 번째로 그럼 국제 조약 측면인데요. 맞습니다. 일본도 국제 조약에 이제 들어갔다가 만주사변 직전에 탈퇴했다고 하셨잖아요. 만주사변 이후에 아, 이후에 탈퇴한 네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도 한미일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이걸 나중에 우리 탈퇴할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할 가능성은 좀 낮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본이 군국주의 또 전쟁으로 나갔던 요인 네. 중에 세 번째가 이제 국제 조약, 국제 기구로부터 탈퇴를 말씀드렸는데 네. 현재 일본은 사실은 뭐 유엔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 또 미일 동맹도 맺고 있고 그밖에 NPT 체제에도 들어가 있고 뭐 세계 중요한 국제 기구는 다 들어가 있죠. 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엔이랄까 음, NPT 같은 국제 기구에서 일본이 탈퇴한다. 혹은 다른 나라가 탈퇴한다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이제 그 나라의 대외 정책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네. 좀 불길한 그렇죠. 조짐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뭐 자신들의 어떤 외교 정책이랄까 안보 정책을 통해서 뭐 유엔의 일원이라는 것을 계속 뭐 일본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음, 특히 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거의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네. 그 이제 일본이 사실 동맹을 맺은 역사가 한 세 번 돼요. 1902년에 영국과 동맹을 맺었었고 1940년에 독일과 이태리하고 동맹을 맺었었죠. 근데 이제 그 독일과 이태리 동맹 맺은 것은 태평양 전쟁의 패전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무참한 실패로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일본 정치가들은 일본은 해양 세력과 동맹을 맺으면 발전한다. 영국과 같은 해양 세력과 동맹을 맺었더니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격파하고 일본이 굉장히 큰 발전할 수 있었다. 네. 근데 독일과 같은 대륙국가하고 동맹 맺으면 일본은 이건 망한다. 이 생각이 요시다 시게루 네. 1954년까지 일본 수상했던 사람이 직접 쓴 글에서 나옵니다. 어, 나와서 미일 동맹 미국은 아주 해양 국가잖아요. 네네. 그 뭐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해국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 이런 미국과 동맹을 맺은 것이 같은 해양 국가인 일본으로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뭐 국가의 대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50년대에 이제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하는데 그 미일 동맹에 대해서 일본 역대 정치가들이 자민당 정치가들이 그래서 그걸 계속 이어받고 있다고 보여져요. 따라서 미일 동맹이랄까 뭐 유엔이랄까 NPT에서 이탈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북한은 사실 NPT에 가입했다가 네. 93년도에 탈퇴를 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위험한 거죠. 아, 그다음에 핵 개발하고 네.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국제 기구, 국제 조약을 잘 준수하는가 그렇지 않은 걸 봐야 되는데 일본은 그런 점에서 현대 일본은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뭐 좀 뭐 그 이렇게 이제 뭐 아직은 뭐 신뢰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어떤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1대1로 보더라도 군사력 1대1로 보더라도 굳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만한 그런 군사력이 아닌 것도 맞고 그 말씀이시죠? 5위 6위였으니까. 일단 군사력으로 봤을 때도 뭐 예전과 다르게 네. 한국이 워낙 강해졌던 워낙 거고요. 강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미국과의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한미 동맹을 맺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자신들도 동맹을 한국을 공격한다는 거는 네. 동맹국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것 같은 아, 거거든요. 네네네. 이게 이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할 수 없는 시나리오죠. 아, 이게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도 지원하고 네. 한국도 지원하는데 그 일본이 뭐 주한미군이 여기 28,000명 와 있잖아요. 네네. 우리 이제 기지들도 많고.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이 단독으로 미일 동맹을 벗어나서 한국을 공격한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중국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세 가지 조건으로 한번 빗대어 봤을 때 지도자, 그 다음에 군사 전략, 그리고 국제 조약.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네. 이제 중국이 어쩌면 조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요. 먼저 지도자였던 세계관 네. 내지는 뭐 그런 건데 그 시진핑 주석은 일단 연임이 가능한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들면서 네. 뭐 굉장히 권력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 비슷한 시기에 사실 뭐 대만에 대해서도 뭐 그 통일의 의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통일의 의지를 밝혔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홍콩에 대해서는 뭐 민주주의를 많이 탄압하고 그 대만에 대해서 통일의 의지를 밝히면서 여러 가지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대만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변 지역 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하고 얘기하기가 없어서 그렇지 독립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런 독립국가인 대만에 대해서 뭐 군사력 사용의 의지를 밝히고 또 통일의 의지를 밝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죠. 약간 확장적 세계관처럼 보일 보이는 수도 거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이는 본인들은 아니다. 대만은 원래 우리 땅이다. 하나의 그 국가고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보면은 이게 확장적 세계관처럼 보일 수는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푸틴이 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이 네,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 영토였고 음, 뭐 대러시아주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장악해야 돼 그런 사상으로 침략한 거잖아요. 네, 그런 푸틴의 어떤 사상과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향해서 물론 아직 침략한 건 아니지만 보는 사상은 사실 공통적으로 팽창주의적이고 그 국가 어떤 주권 질서를 무시하는 도외시하는 그런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좀 상당히 우리가 좀 주의하고 네, 좀 위협시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참고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우리도 굉장히 큰 피해를 받게 되거든요. 네, 네. 뭐 해양 수송로도 차단되고 뭐 경제적으로 이제 뭐 소위 서플라이 체인도 막 차단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군사력 보면 이제 중국도 6개 공군이 있고 뭐 미사일이나 핵 전력을 운용하는 뭐 전략 로켓군도 있고 그걸 지원하는 전략 지원사령부도 있고 이제 이렇게 군 구조가 되었는데 중국군의 어떤 군사력이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미국을 상대로 해서 미국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맞설 수 있는 네.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가령 뭐 미사일 전력도 뭐 ICBM 전력들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을 직접 대륙을 겨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잠수함도 항모랄까 또는 뭐 핵잠수함 같은 것들을 운영하면서 뭐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진출하고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이번에 그 네. 기구를 운영해서 이제 미국을 뭐 정찰했지만 사실은 중국에 있던 인공위성, 뭐 네. 정찰 수집 위성들의 또 우주상공에서 미국에 있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군사력들도 미국을 상대로 해서 미국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이 2017년 뭐 2019년 계속 국가 전략 문서랄지 연설을 통해서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 되는 때까지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군사력을 건설하겠다고 아주 공언을 했었죠. 근데 그 점도 어떻게 보면 국제 안보 질서 생각했을 때는 좀 도전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이제 국제 기구는 네. 나름대로 이렇게 아직은 잘 준수하고 있다고 봐요. 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뭐 아직 역할을 하고 있고 뭐 그밖에 이제 NPT랄지 네. 또 주요 이제 뭐 국제 기구들 이런 데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 이제 중국이 국제 뭐 사법재판소나 네. 그런 판결을 이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거 그런 것도 약간 이제 좀 위험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16년도에 뭐 국제중재재판소가 필리핀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었거든요. 네. 그 필리핀 주변에 여러 가지 무슨 도서들은 필리핀 거고 중국이 주장하는 뭐 구단선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네. 중국은 아예 무시해 버렸어요. 어.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제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이 남아 있는데 그런 뭐 국제 재판소의 어떤 뭐 판결을 네.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 것은 국제 기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 예전에 무슨 뭐 군국주의국가처럼 노골적인 무슨 뭐 침략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인들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한 점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일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네요. 북한은 어떻게 보세요? 북한은 제가 너무 말한 그냥 너무 자명한가요? 북한은 그 세 가지 조건에서 비춰 말한다면 그러니까 북한 지도자였던 뭐 공격성 네. 사실 북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물론 이제 2019년 전까지는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 네. 또 북미 간의 정상회담 가지면서 좀 그 대화의 어떤 모습들을 보인 것은 사실인데 네. 그 이후로는 한국이 제안한 여러 가지 그 회담의 어떤 요청을 다시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작년도 9월달에 만든 핵무력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네. 자신들의 핵을 뭐 이렇게 그 선제 공격으로도 쓸 수 있다 그런 것들 법안에다 밝혔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북한 지도자의 공격성이랄까 또 북한 어떤 정부의 어떤 대외 정책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그것을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우리 동해상으로 네. 내지는 뭐 일본 배타적 경제 수영 내로 또 지난번에 필리핀 쪽까지 쏘고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통지도 안 하고 뭐 이카오 같은 국제 기구에도 협의도 없이 저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그 행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 국제 조약 NPT를 사실 탈퇴했죠. 네네. 탈퇴하면서 이제 그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밖에 다른 어떤 뭐 화학 무기를 규제하는 국제 레짐이랄까 또는 뭐 그런 국제 기구들에 뭐 한국과 일본 다 들어가 있지만 이제 북한은 사실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제 기구, 그러니까 국제 안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 기구에서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좀 위험한 어떤 시그널,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지난 뭐 70년 동안 휴전 이후에 70년 동안 올해가 휴전 70주년 되는 해잖아요. 계속 북한에 도발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둔감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인데 그 2006년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핵 개발을 핵 보유를 하게 되었고 지금 핵탄두가 뭐 80발, 90발까지 다른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한반도에서 유사시에는 그런 핵탄두랄까 하는 것이 이제 미사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 약간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서 안보 정책을 바라보고 또 한미 동맹을 바라보고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어떤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앞서 일본이 보통 국가론에 근거해서 요즘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통 국가론이라는 게 뭔가요? 중요한 근간인가요, 이게? 그렇죠. 사실 보통 국가론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여러 가지 네.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연구해 본 결론으로서는 1990년대에 일본에서 자민당 정치인 오자와 이치로나 네. 동인대학교 교수였던 기타오카 시니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주장한 국가 전략론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면 1990년대는 일본이 이제 세계 경제 2위 수준의 국가로 부상을 했을 때잖아요. 일본이 경제력으로는 뭐 미국 다음에 어떤 강국이 되었는데 군사적으로는 저희 헌법과 또 제가 이제 비군사화 규범이라고 불리우는 그 규범들 속에서 군사 능력의 어떤 증강이 되게 제약되었었거든요. 네. 자위대는 해외도 못 나가고 또 유엔에서 무슨 뭐 PK 활동한다 하더라도 못 나가고 또 미국의 예컨대 걸프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일본 자위대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심지어 독일도 뭐 참가 안 하는데 못 나가고 뭐 그런 어떤 상태에 있으니까 이 오자와 이치로나 기타오카 시니치가 사람들이 일본도 경제력에 상응해서 또 미일 동맹의 정신에 맞춰서 유엔이랄까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행동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 네. 가령 법제도 만들고 그다음에 자위대 능력도 증강해서 해야 된다. 단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에 구국주의를 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동맹하에서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 제가 볼 때는 보통 국가론이에요. 근데 이것이 90년대 처음 나왔을 때는 일본 내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전략론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왜 우리가 뭐 평화롭게 지금 살고 있는데 왜 굳이 군사 활동을 확대해? 왜 자위대를 강화해? 그런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이 이제 그 9.11 사태 이후에 대테러 전쟁을 수행했잖아요. 네. 그 이제 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뭐 군사적 위협이 테러리즘의 위협이 미국에 가해졌고 일본도 이제 미국의 동맹국이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수행하는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 전쟁에 우리도 좀 참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당시 고이즈미 수상이랄지 곧 이어서 수상했던 아베랄지 이런 사람들이 보통 국가론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국가의 안보 제도를 바꾸고 또 자위대 능력들도 증강하고 자위대가 뭐 대테러 전쟁에 이제 직접 전쟁은 아니지만 미국 함정에 대해서 급유를 원유를 연료를 제공하거나 네네. 또는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그 전후 복구 지원 하게끔 나가는 걸로 이제 법을 바꿨죠. 작년도에 그 반격 능력 보유 이거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져요. 연장선상에 그런 군사력을 가지려면 방위비도 뭐 이전보다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국가론의 또 완결판 이 작년도 국가안보전략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 일본의 이런 전략 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우리나라 군사력 자체가 굉장히 일본보다 더 우위로 평가될 만큼 굉장히 막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안심하고 있었다간 또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한미 동맹만 믿어서도 안 되고 미일 동맹만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나토 국가들이 물론 나토의 동맹 체제하에서 네, 이렇게 활동도 하고 뭐 방위비도 좀 올리고 뭐 무기도 서로 이제 했지만 이게 서로 간에 협력이 껄껄할 때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니까 네, 나토 국가들이 뭐 그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 소극적이던 독일도 확 올리고 네, 그다음에 폴란드나 심지어 독일도 레오파드 2 탱크를 뭐 폴란드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네, 뭐 결속을 하게 됐잖아요. 네. 이번 2월달에 뮌헨 안보회의 때도 다 모여서 막 결속을 다짐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네. 한국이나 일본, 그러니까 일본은 제가 볼 때 꽤 나름대로 위협이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뭐 남북 협상의 분위기로 인해서 그럴까 좀 이렇게 그런 위협 인식들을 그렇게 강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위협들이 만약 현재가 된다면 그 한국의 어떤 그 주권이랄까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도발이 된다면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을 매개로 해서 더욱더 안보협력이 좀 공고해질 것 같아요. 사건이 터져야. 근데 그 터지기 전에 네. 이게 터질 수 있다는 어떤 그 우려를 갖고 네.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네.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게 사실 늦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토 국가들도 뭐 스웨덴과 핀란드가 네. 뭐 중립을 지키다가 네. 이번에 러시아가 직접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니까 핀란드는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인데 리투아니아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가 확 그 나토 가입을 표명했고 그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같이 러시아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다가 군사 무기 지원하고 그러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가진 것이 부족해서 많이 지는 못하지만 그런 나토의 모습 보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저런 거다. 지금 북한과 중국은 뭐 러시아 그 이상으로 위협적인 국가들인데 한국이 전화들과 평화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어떤 그런 낙관에서 좀 벗어나서 좀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다 보면 한미 동맹도 그렇고 한미 동맹을 후방에서 뒷받침하는 뭐 미일 동맹, 일본 안보 협력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진지하게 대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게 진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사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게 또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주가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테슬라, 포드, 현대자동차 회사별 자동차 판매 추이를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네. 자, 오늘 저희가 그 일본의 반경 능력에 대해서 과연 우리 한미 동맹 태세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오히려 도움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그 내용들을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박영준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